네, 그러면은 2월 28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조신사 TV의 조신타 선생님이 함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다미 TV의 김향순 선생님. 그리고 곽은경 TV의 우리 곽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곽은경 TV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름이? 아, 네, 바꿨습니다. 무궁화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무궁화도 계속 하시면서 아니요. 아니, 과- 무궁화는 안 해고 네, 각종. 곽은경 무궁화는 개명했답니다. 개명. 주예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명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묘한 TV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그 패널로 처음으로 참석하신 우리 이주환 대표님. 한번 어느 방송 운영하시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긴 했는데 지화 TV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휴식 기간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기 많은 유튜버분들 그 방송 보면서 좀 아직은 많이 배우고 있는 초보입니다. 아, 근데 지화 TV 팬들이 다 오셨나 봐요. 네. 이 방송을 우리 교회 방송 또 여러 교회 방송을 담당하세요. 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저쪽에 있는 그 한 20분 정도 한 60대 70대 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거의 젊은이가 저 혼자여서 거기서 이제 그 방송도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찬양도 도와드리고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나갔다 오면서 사실 여기를 주로 차에 오면서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좀 일찍 와서 좀 참여하게 됐는데 하여튼 반갑고 너무 이렇게 항상 이 채널 유튜브 여기 오시는 분들 그 보면서 진짜 20, 30대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기계들을 들고 다니면서 방송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질 굉장히 이렇게 좋은 유산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와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지환 형제님은 저희하고 결이 약간 틀려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우리 용식 형제님하고 지환 형제님은 약간 진짜 전문가시고 네, 전문가 스타일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를 안 맞춰. 아니, 네, 결이 약간 틀려요. 역시 우파는 잘생겼어. 안 되긴 해. 아직 가려져 계시지만 진짜 미남. 이게 왜 꺼졌어? 그리고 우리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T 업계로서 일하고 있는 20대 청년 20대 청년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문제의 대장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우리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 좋겠고 또 요즘 문제가 많죠. 가덕도 신공항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은 경제 문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많죠. 자, 프랑스에서는 의료진들이 접종을 거부했고요. 기다렸다가 화이자 백신을 맞겠다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보건장관이 그래서 공개 접종을 했어요, 본인이. 그런데도 프랑스에서는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 맞겠다는 거 하는 건가요? 국민들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의료진들이 안 맞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19 대원이 우리가 뭐 실험 대상이냐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진들 뭐 간호원이나 간호사나 의사들은 자기가 안 맞겠다 그러면 안 맞을 수 있나 봐요. 안 맞을 수 있는데 요 119 대원들은 그냥 아주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키나 봐요. 건강하니까 이분들 다 이렇게 운동 잘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받아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뭐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마루타입니다. 마루.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뭐 이렇게 그 이상 반응이 조금씩은 있어요. 뭐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이런 게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만 유일하게 신경계 쪽에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척수염이라는 우리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그 염증 심각한 이상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임상 실험을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근데 한 명이 나왔어요. 23,000명을 실험을 했는데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임상 시험 중에. 그 이제 이 한 명이 뭐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명 나왔으니까. 근데 이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게 100만 명에 한 명에서 5명 정도 나오는 확률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에서 5명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23,000명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10배에서 25배 정도 더 많이 나온 거. 네? 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1,000만 명을 놓으면은 1,000만 명을 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놓으면은 500명. 예? 500명의 횡단성 척수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횡단성 척수염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되게 자, 생소한데요. 생소하잖아요. 이게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데 뇌에 염증이 생기면 뇌염이라 그러잖아요. 네요. 뇌염 걸리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몸이 마비돼서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거의 중풍처럼. 척수에 염증이 생기면은 만약에 목 있는데 목 쪽에 척수가 지나가는 쪽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목 밑으로는 식물인간이 되는. 허리 밑에서 허리에서 척수염이 생기면은 허리 밑으로는 식물인간이 되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독일에서 안 맞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혹시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을 하셨었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안 맞아요.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하반신을 갑자기 못 쓰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척수를 이 암세포가 척수를 누르면서 순간적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척수가 뭐냐면 몸의 모든 각 부위, 팔, 다리, 뭐 눈, 코, 입 뭐 이런 모든 부위가 이렇게 신경계가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모이면 이 허리 쪽으로 다 모여서 이 허리 쪽 되게 두꺼운 이렇게 그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해서 뇌까지 여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 뒤부터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게 딱 목을 다치면 척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목 밑으로 모든 신경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 그래서 척수가 제일 중요해서 암투병할 때 제일 고생하는 게 암세포가 척수를 건드릴 때예요. 고통도 심하지만 건드리면 이미 이렇게 대소변부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보호자도 너무 고생하시고 본인도 너무 고생하시고 이 암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하시는 거라서 척수는 사실 진짜 굉장히 위험한 부위인데 이 백신이 이 척수에 문제를 생긴다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척수라는 게 지금 우리 뒤에 있는 네, 그 신경 다발. 그러니까 허리 쪽을 그러니까 머리부터 뇌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추신경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 척추라고 하는 게 경추 5마디, 그다음에 네. 흉추 12마디, 예. 그다음에 요추 정확히 4마디, 하시네. 네. 미추 3마디. 어떻게 가세요? 어떻게 전문가. 제가 이제 네. 예전에 그 의학책을 좀 봤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해서 어느 신경에서 나타나냐에 따라서 디스크가 다 틀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확한. 근데 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게 이제 허리인데 허리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식물인간 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자체가 그런 거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 불구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일시간에. 예, 이게 디스크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디스크는 치료받고 하면은 이게 또 지나면 또 나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신경이 망가져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이게 사실. 심각한 게 맞아요. 그 디스크나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그죠? 수술해서 고치기도 하고 수술 안 하고 물리치료로도 고치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신경계 쪽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사분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강의하신 거 제가 이게 다 공부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신경에 이상이 오는 거는 회복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회복되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진짜 요 횡단성 척수염이 오면은 이건 뭐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보상이 안 될 거예요. 보상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으면 무조건 5억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무조건 5억을 준대요. 그럼 저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근데 있어요 지금 5억을 준다는 일본 소문이 가서 있는데 마셔야지. 아니 우리나라도 뭐 사업 지금 아니 예. 우리나라는 정확한 그게 예. 그게 원인이었는지 그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겠죠. 우리 한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할 거예요. 일본은 네. 거의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거기에 해당돼서 죽으면 5억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하는데 네, 네. 그렇잖아요. 코로나 백신에서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국민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보도 안 하잖아요. 언론에서요. 잘 보도 안 하죠. 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그 한 가지 좀 그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반신을 못 쓰시는 상황이라 이제 이제 어머니가 돌보시다가 이제 요양원에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직 뉴스에 그래서 저 처음에 뭘 했냐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마 검색해 보셨겠지만 구글에 아스트라제네카 딱 치면요 YTN 그리고 무슨 보건복지부 이런 것만 검색이 돼요. 절대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는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검색해서는 절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떤 문제 있는 유튜버분들도 떠야 되고 정부에서 문제 없다는 것도 떠고 이게 정상인데 이건 뭔가 통제를 한다는 거 숨기는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기분이 나빠서 제가 답장을 아직 언론을 보니까 이게 좀 불안정한 것 같으니까 저희는 좀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제가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65세 이상이셔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랑 뭐 거부의 뭐 당사자가 아니어서 다시 전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65세 이상인데도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당사자도 아닌데 왜 받으라고 합니까? 해서 이제 그 원장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원장 얘기로는 딱 요지는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려고 딱 보냈는데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요양원에 간호사들 그리고 요양원 그 관리하시는 요양사들 8은 안 맞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안 맞겠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일단 65세 대상 이상자도 빨리 다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들 하는 그거 있거든요. 이상한 거 막 일단은 뭐 위에다 보고할 거 뭐 만들어야 되니까 뭐 몇 명은 뭐 동의서 받았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지 동의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단 아버지가 이거 불안정한 걸 내가 어떻게 만약에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평생 무슨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원장이 딱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일단 요번에 이거를 동의서를 안 쓰면 화이자가 나오던 모더나가 나오던 가장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열받았거든요. 지금 아버지 그 백신을 가지고 지금 자기네 행정 뭐 돕겠다고 그렇게 막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협박을 하는 거죠. 속이 너무 부글부글거리는데 어찌됐건 다 녹음해야 돼요. 이거. 예, 그러니까 다 녹음은 돼 있는데 녹음돼 있어요? 예, 그런 거 다 녹음.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근데 이거 동의를 해도요. 막상 받을 때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동의를 왜 받는 거지? 그래서 막상 받으려고 할 때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진짜로 뉴스에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뉴스 쪽에서는 아니 나중에 안 맞아도 되는 동의서를 왜 받느냐, 이거 전시행정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만약에 거기서 너무 강하게 하면 아버지가 거기서 고생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때 뭐 원장님은 뭐 되게 막 힘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막 압박을 되게 받았나. 그래서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맞으라고 하면 절대 안 해야지. 딱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일단 제가 동의하면 가족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맞을 때는 얘기를 해준다고 일단은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워낙 이 문정부 하에서는 뭐 약속이 지켜지는 게 없어서. 근데 KBS나 SBS나 이쪽 그 좌파 언론에서는 요양사 모든 요양원의 95%가 찬성을 한다고. 그게 아마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아마 회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 처음에는 동의할 때 다 부동의했는데
이거 나중에 안 맞아도 된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되면 화이자도 못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니까 그냥 거기 괜히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다 동의해서 뭐 97% 처음에 뉴스 보시면 이 의료진들 그 비율이 낮다고 분명히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맞을 것 같아. 옛날에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바로 여기 그 우리 청년들의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요 네. 의견을 네. 이제 제가 그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요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문재인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좀 나름 공부를 해보니까요. 신경계 쪽에 지금 이미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뭐라 하죠? 뭐 약간 뇌출혈도 뭐 신경 약간 신경 쪽이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뭐 이렇게 목 디스크인데 뭐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신경이라든지. 잘 못 움직이는 거 뭐라 중풍이라든가 이런 그게 신경 뇌출혈이랑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혹시 맞으면은 물론 이건 제가 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이거 맞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를 좀 해본 결과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본 결과 이 신경계 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뭐 이런 거 맞으면은 이게 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추론이 돼요. 그 이따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의혹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으라 그러면 좀 맞지 말아야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 꽤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이게 그리고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뭐 임상 시험도 좀 부실하고 뭐 부작용 얘기도 살짝씩 나오고 하니까 약간의 그런 반발심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막 무조건 맞으라 그래서 좋다고 맞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실 20대 청년들은 5억을 준다 그러면 맞겠죠 다? 더 적게 줘도 아마 맞을 거예요. 네, 50만 원만 줘도 아마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에. 네. 이게 돈하고는 또 이게 참 건강 생명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1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우리 몸에. 맞아요. 아직 전자레인지에 대한 전자파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 중인데 그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그냥 무심코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전자파가 나오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어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년 후에 이상이 나타날지, 15년 후에 이상이 나타날지, 뭐 1년 후에 나타날지 우리 몰라요 이거 지금. 그 제가 보니까 백신 자체가 우리 신경계 쪽에 영향을 미쳐요. 백신 자체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뭔 백신이든 간에 이 백신이라는 그 특성상 우리 신경계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게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이런 백신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게 백신을 맞으면 당장 뭐 6개월, 1년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꾸준히 지났을 때 이게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치매 환자들이 좀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뭐 1년 이렇게 계속 접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개발된 지가 뭐 6개월이 안 되는데 6개월 뒤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얘네들이 뭐 해보니까 뭐 좋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고. 임상 실험이 없었어요. 네, 임상 실험이 없었던 거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야 저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쓰니까 막 하루에 계속 쓰는 거 뭐 기계로 이렇게 강제로 해보면서 뭐 한 1년 썼을 때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1년 써도 안전합니다 이런 거 하지만 백신 인간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주려면 최소한 대통령이 먼저 맞거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불안하게 구경하고 서 있고 그거를 언론에 또 왜 보도해요? 그냥 누가 맞았다면 되는데 거기 이렇게 뻘쭘히 서 있는 게 나오는데 그거 보는데 솔직히 대부분 열받지 않았을까요? 열받죠. 그거 열받고
불신만 더 커지지. 그걸 보면서 아 안전하구나. 대통령께서 이게 뭐야? 이건 무슨 대깨문들을 위한 무슨 행동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불신을 해소시켜주고 이런 목적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말 문제가 그래서 그 백신을 맞아서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냐는 거잖아요. 사실 20, 30대가 이런 이 척수염의 위험을 부릅쓰고 맞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사실 감기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60대 이상의 어른분들한테는 이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거니까 60대 이상 분들한테는 이 백신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맞게 하는 게 걸렸을 땐 생명의 위협이니까 이런 모험을 좀 할 수 있다 치는데, 지금 이거 감기보다도 못한 거고, 사실 이 무슨 저번에 이제 우리 통일 형제님이 그때 한번 얘기하신 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0-40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대요. 근데 지금 하루에 한 명씩도 죽지 않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30-40명을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도 없으면서 도대체 한두 명도 안 죽는 사람에서 이런 위험까지 무릅쓰고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척수염 돼서 내가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 살아야 된다면 정부가 그거 돈으로 아무리 그걸 보상해준다 한들 그 인생을 보상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우한 폐렴으로 죽을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0.003. 그게 이제 김통일 형제님이 그 계산해서 올려놓으신 건데 0.003041%입니다. 그거 외웠어. 무슨 번개 맞을 확률 뭐 이런 거. 0.003041%. 이게 로또보다도 이게 맞을 확률이 로또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로또 확률보다도 안 되는데 이게 모래 백사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서 안 되죠. 네, 뭐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 구경하는 백신을. 자, 그럼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간호사 궁뎅이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그거 누가 사진 찍었는데 백신 찍는 걸 안 보고 여자분을 보고 있는 딱 눈빛이에요. 그건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주사 있는데 거기 보고 앉아.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아저씨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심해, 아니 노망이죠 뭐 진짜 그거. 더듬이당이니까 더듬이당이야. 지금 주의길TV에서 더듬이당이네. 제가 보니까 이 백신이라는 거 자체가 로또 맞은 백신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신경계에 유독 영향을 미쳐요. 네. 자, 백신을 다른 백신 쭉 조사해봤어요. 질병관리청에 이제 여러 백신들이 있는데, 자 이제 물론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이상 반응이 있고 가끔가다 일어나는 이상 반응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신경계 이상이 있다 백신 맞으면은 요거는 가끔가다 일어나는 이상 반응이에요. 물론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백신 중에 백신을 맞으면은 여러 백신, 일반적인 다른 백신들 쭉 맞으면은 가끔가다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경련, 열을 동반한 경련이라 그러는데, 몸이 경직돼서 막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호흡곤란 증세도 있고 이런 건데, 이 경련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뇌세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그러니까 그 백신 맞으면 우리 뇌세포가 공격을 받나 봐요, 가끔. 자, 경련이 좀 심해지면은 뇌병증으로 발전한대요. 이게 다 백신을 맞으면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에요. 뇌병증은 뇌에 염증이 생기는 거. 뇌염하고 비슷한 건데, 뇌병증이, 이 뇌병증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 이런 게 뇌병증이에요. 그리고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는 신경계 부작용도 있답니다. 길랑발해 증후군이 뭐냐면은 우리 척수와 말초신경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뭐 식물인간 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척수염, 횡단성. 그러니까 보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신경계 쪽에 많이 일어나요, 백신 자체가.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거 개발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검증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일반적인 백신보다도 우리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 왜 문제냐? 이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뭐그 치매나 뭐라 그러지? 뇌 종양 아니 치매나 아까 또 뭐 뇌출혈, 뇌졸중. 뇌졸중. 치매나 하여튼 그 아까 뭐라 했지? 그 뇌질환. 중풍. 알츠하이머, 네.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이미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백신을 맞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은 일반인들보다 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문재인이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치매 증상. 치매 증상. 치매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 자 이거 이거 영상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100% 그렇다는 확신을 갖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고 제가 여러 의사분들이 강의하신 것 쭉 강의를 들어보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이런 논리적인 결론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치매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은 요 척수염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못 맞는 거네요. 맞았다가는 자기 질병에 그나마 치매 가장 치명적이니까 못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국민들에게 맞히기 전에 본인이 자신 있어 먼저 맞고, 그렇죠. 네, 국민들 앞에 딱 맞고 그 다음에 국민들 맞히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당연히 자신이 있다면은 네. 먼저 맞아야 하지 않나 싶고 자기 가족부터. 저는 맞으면. 문재인이 네, 자기 맞더라도 맞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답이네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호응도가 없으면은 이제 강제성을 띨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디지털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디지털로 해가지고 발급하겠다.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각 기업체라든가 공공체라든가 뭐 사장들한테 쪼겠죠. 너네 이거 백신 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 맞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출을 끊어버리겠다. 뭘 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장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종업원들한테 백신을 또 강요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사회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저 간호사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양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거 뭐 밥그릇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서 시키면은 안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거든요. 이게 심각한 인권 침해거든요. 이건 치매예요, 솔직히.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 지환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백신 맞을 정도의 이게 지금 사망률이 나오냐고요, 이게. 독감보다도 못한 그러니까요. 수준에. 왜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접종을 시키고 전 세계가 난리를 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백신 종류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많죠. 그리고 어떤 게 이제 안전성이 있고 어떤 백신이 또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서양인들이 맞는 그 백신하고 동양 사람들이 맞는 백신하고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 체형이 틀리고 이게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토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그러니까 여기 동양 아시아권하고 이 유럽하고 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거기서 통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그렇죠. 아시안인들이 다 통하지 이게 않는다는 유럽에서만 거예요, 임상 이게.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게 임상 실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일반 백신이 우리가 일반적인 백신을 개발할 때 몇 년 동안 이걸 검증하고 개발하는지 아세요? 7년. 10년. 7년 정도. 예, 10년이에요, 10년. 안정화시키는 예, 예. 게 필요해서. 그리고 요 아스트라제네카 요 코로나 백신 전에 가장 빨리 상용화됐던 게 몇 년이냐면 4년이에요, 4년. 근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백신을 내놨잖아요, 코로나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이거 떼돈을 벌 기회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러니까요. 여기 얼마나 다급하게 이거를 짜내려고 이거 급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백신을 그러면은 임상 실험은 어차피 못했을 거고 뭐 조금 했을 수도 있고. 아니 임상 그러면- 실험을 뭐 했다고는 하는 거잖아요. 임상 실험 3상까지는 뭐 3상까지는 끝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동물한테도 해봤나요? 그러니까 3상이라고 그러면 인간한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2상이 실제로. 동물이고 예. 1상이 동물인가요? 뭐 네, 1상이 동물과 뭐 뭐 하여튼 2상이 저거고. 지금 동물한테도 지금 이 코로나 백신 균이 발견됐다고 또 뉴스에도 한번 네, 한참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한테 났다고.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어저께부터 그 우리나라에서만
식염수를 더 타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한 명 내지 두 명을 더 맞출 수 예. 있다라고 아.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5명 분량을 네. 7명으로 늘린다라고. 7명으로 늘린다. 예. 아, 이것도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게 코카콜라가 그렇거든요. 이게 그 코카콜라 펩시가 원액을 들여와가지고 아니, 맥주 물을 엄청 타면 양을 엄청 늘어나요.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콜라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K 또 방역 뭐 이러면서. K방역이라고 예. 얘기해서 내가 오늘 그러니까. 제목을 위해서 K 백신. K방역을 넣어놨는데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면 약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한 도스당 한 이 병당 5명 맞추라고 이렇게 딱 정량을 줬는데 정량. 우리는 10명. 식염수 타서 희석시키 이게 대충 보니까 7명도 되겠네. 우리는 K 백신, K 방역. 우리는 5명짜리도 7명 맞춘다.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거 이러니까 개콘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근데 거기에 또 같이 박수치고 있는 대깨문들이 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요 막와 뭐 한국 역시 한국이라고 막 이러고 있으니 이게 역시 K방역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백신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장항준 내과라고 뉴욕에 있는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백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글 중에 하나 올린 게 뭐였냐면 그래요? 거기 안에 있는 효소 중에 하나 이름이 루시페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루시퍼라는 단어가 빛에서 나온 거라서 루시페린은 이제 어떤 빛과 관련된 어떤 효소가 있어서 그 루시페린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건 루시퍼랑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맞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왜 백신에 루시페린이라는 단어가 있냐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거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이 방역에 대한 지나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뭐 우파 시위하시는 분들도 너무 피해를 보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백신이라도 뭐 제대로 맞아줘서 좀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고 더 이상 백신의 어떤 이 코로나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사람을 통제하는 건 좀 그만뒀으면 하고 또 이 소상공인 분들이 좀 살 수 있는 사회가 다시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바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불신을 없애고 정말로 진정성, 정말 자기가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을 도입한 거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통제를 한 거고 이 백신을 통해서 이거 푸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푼다 이런 어떤 걸 줘야 국민들이 좀 반대하는 국민들도 믿고 좀 따라갈 텐데 이거는 결정을 하는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이렇게 맞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안 하고 또 자기한테 불리하면 안 맞고 구경하고 이런 식이 계속 되니까 아니 국민들의 생활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정말 악함의 끝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거를 좀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런 것 중에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IT 업계는 아무래도 문재인 지지자들 많지 않나요? 그 이런 엄청나죠. 사태 보면서 어떤 반응이 있어요? 거기 궁금해요. 뭐 기본적으로 아예 관심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는 뭐 전혀 안 하고 문재인 지지자분 좀 많은데 그분들은 뭐 질병관리본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또 들으면서 저도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 특히 그 정은경이 제일 잘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우리 세상 분위기를 잘 몰라요. 지금 20, 30대, 40대는 지금 정은경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정은경 간섭. 맞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지하철 탔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이 약간 코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마스크 똑바로 쓰라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했어요. 폐렴으로 한 달에 죽는 사람이 2,000명이래요. 네네. 그 사람 깜짝 놀라요. 자살이 한 달에 죽는 사람이 1,500명이에요. 네네. 근데 우한 폐렴은 40명밖에 안 죽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한 폐렴으로 다 죽는 사람이 2,000명이요. 네. 왜 이거는 얘기 안 하냐고요. 자살하는 사람 1,500명이라는 거 왜 얘기 안 하냐고요. 폐렴이 한 달에 2,000명 죽는 게 거의 맞아요. 1년에 제가 2만 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의. 아니 맞아요. 이동욱 의사 네, 이동욱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한 폐렴으로 다 2,000명 죽는데 네. 왜 그 얘기를 안 하느냐고요. 그럼 지금 여태껏 팬데믹으로 백신을 놓은 적이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당장 없- 이렇게 없었죠. 백신으로 막은 적은 없었죠. 없고 그 지금 사스 때도 이보다 네네. 더 독한 사스 때도 네. 백신 전 세계에 배포한 적도 없죠. 네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되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스보다도 못하고 네. 해롱보다도 못하고 독감보다도 못한 거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놓겠다고 하는 이 의도가 뭐냐 이거죠. 저기 한 대표님이 잘 아실 것 이상. 같은데 그 일루미나티의 네. 장난질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일루미나티나 딥스테이트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또 음모론으로 모는 사람들이 또 공격이 심해서 이거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세계 정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정부로 통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딥스테이트인지 일루미나티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용어를 잘못 쓰면 공격을 당하니까 그냥 세계 정부 세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글로벌리스트라고 네, 하면 좋을 것 글로벌리스트도 같아요. 정확하고 이게 글로벌리스트가 사회 이 학적인 학문적인 용어고 이제 제가 쓰는 용어는 그냥 세계 정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약간 적그리스도 세력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을 나누시고 각자가 섞이지 않게 각자의 민족에 준 사명대로 살라고 했는데 세계 정부는 그걸 합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딪히는 세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세계 정부 세력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통제와 관리. 걔네들의 목적은 딱 그거거든요. 사람이 자기네 좀 통제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관점이라면 어떤 과정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뭐 숨겨져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는 건 이 아젠다 방향이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너무 일치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백신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발발해도요 2, 3개월 이상을 끈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지금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순차적인 어떤 이게 증가시키는 거나 이렇게 좀 강화시키고 또 너무나도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 선거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걸 보면 이 세계 정부 세력과 반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코로나가 폭증을 해서 그 세력을 누르고 이렇다면 그냥 우연이던가 아니면 문재인이나 그 바이든 세력들이 너무 타고난 운이 좋고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뭐 자기네 불리한 상황인데 코로나가 알아서 이렇게 퍼져줘서 이거 살려 이런 관점이 아니고서는 이건 뭔가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우리 선에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논리를 좋아하고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려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 처음에 이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세계주의자가 세계를 통합시키는데 이걸 이용하느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말 글로벌리스트인지 딥스테이트인지 일루미나티인지 뭔지 하여튼 뭔가 이 어둠의 세력이 뭔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선택을 하라 그래서 전염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을 때 재앙을 내릴 때도 전염병이 내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병에 관련된 것도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 자체가.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어떻게 이거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목사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오기에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전염병 많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있었고 중세 유럽에도 흑사병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막 죽어 나가는 그래서 손을 전혀 못 썼잖아요. 그런 스페인 경우도 독감도 있고. 스페인 독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았는데 사실 이 지금 요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연 발생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논점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거하고 사람이 만들어서 의도성을 가지고 배포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는 근데 후자로 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이거를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이거 퍼뜨렸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만약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의도성을 가지고 퍼뜨린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발빠르게 지금 움직였잖아요. 팬데믹 선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하고. 근데 그 전에 빌 게이츠가 먼저 나와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한폐는 퍼지기 전에. 바이든도 그랬죠. 그렇죠. 예. 바이든도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거 퍼지기 전에 이미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백신을 접종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밑밥을 먼저 깔았다고요. 제가 그 궁금한 게 그리고 있는데 나서 예. 그 빌 게이츠가 그러면 빌 게이츠는 어느 백신에 관여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백신 다 자기가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저 요거를 좀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그것도 예. 제가 얘기한 거 음모론에 되는데 그렇게 빌 쳤습니다. 게이츠는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좀 봐요. 있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는- 백신 계속 얘기한 거죠? 그거는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냐면 향후 10년 안에 네. 몇 수십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그건 전혀 이 전염병하고 관계 없는 사람인데 IT 왜 업체였잖아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답을 얻느냐고. 그렇죠. 그건 이것 맞아요.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빌 게이츠는 분명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바이엘 제약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요? 예, 아스피린 만드는 그럼 바이엘. 바이엘이 빌 게이츠 거네 그러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지분이 다 거의 빌 게이츠가 넘어간 거고 아스피린 되게 세계적인 명약이잖아요. 아스피린. 인류가 개발한 약 중에 최고로 치는 게 아스피린인데 그 만드는 회사가 바이엘이에요. 그래서 바이엘 큰 회사인데. 인수한 거예요. 인수하고 백신에 대해서 지금 네. 지금 백신에 대해서 지금 밑밥을 계속 깐 거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약회사를 왜 인수하냐 이거죠.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회사를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시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 회사를 맡아서 운영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라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사기꾼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걸 명확하게 갖고 제가 그 10년간의 수많은 난다긴다 하는 사기꾼들과 대항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뭐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거래할 때도 똑같아요. 사기 안 당하는 법은 딱 하나예요. 걔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먼저 말하는 순간 사기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맞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하겠대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투자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오기 전에 걔네가 원하는 거 뭐 지분이라든가 뭐 인감 도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요구하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고 아무리 뭐 신앙에 충만해 보이고 뭐 이런 사람이라도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돈 한 푼도 통장에 안 들어와 있는데 아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 사람 끝난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당근마켓 같은 거 뭐 중고 거래할 때 물건 안 받았는데 일단 돈 싸게 줄 테니까 돈 먼저 보내. 100% 사기예요. 그거 사기 안 당하려면 딱 그것만 알면 돼요. 아 물건 받기 전에 돈을 원한다. 요거만 보고 있으면 얘가 무슨 말을 하든 막 현란한 진짜 막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하잖아요. 정말 긴 혓바닥으로 사람들 이렇게 구워 삶아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기 절대 안 당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10년을 버텼는데 요 코로나 사기 안 당하는 법 얘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정치 발언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 정부 무너져도 한 3-4번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원하는 거. 그러면 저는 딱 보는 거예요. 증거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도 좋아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사회 경험하면서 느낀 사기 안 당하는 법에 정확하게 일치해요. 걔네가 원하는 거. 코로나는 안 고쳐줘. 코로나는 죽지도 않아. 어떻게 자기네가 원할 땐 쭉 올라가요. 그래놓고서는 국민을 위한대요. 그래놓고서는 백신 맞고라고 하지만 저는 장담하는데 백신 맞아도 자기네가 원하면 또 변종 바이러스 또 나와서 맞아요. 또 안 된다. 백신 맞아도 안 된다. 이런 아젠다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제가 이 말이 맞으면 사기고요. 제 말이 틀려서 한 2달 뒤에 코로나 다 풀리고 모든 사람들 다 우파도 나와서 시위해서 이러면은 제가 틀린 건데 전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안 틀리면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어디 가서 영업하시면 참. 자 그러니까 이제 나가실 때 우리 영업사원한테 우한폐는 정치 사기다. 네. 정치 쇼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마이크를 좀 가지고 얘기해. 아니 그냥 크게 조금 이제 네. 그래도 이게 왜냐면 방송이 이제 안 들려서. 우리 이제 천지창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배반하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원죄.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하나는 잘 드리고 하나는 잘못 드리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잘 드린 것 가지고 살인 사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참 이분법으로 보는 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 가지고 처음에 시험을 했죠?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만 해결해 줘도 다 세상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또 이렇게 꼬시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또 뭐죠? 예,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서커스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런 거 다 천사들이 이미 다 받아주시죠. 왜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너 쇼를 해서 한번 유명해져 봐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탄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야, 이 온 높은 데 가서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 돈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나요? 뭐 고개 숙이고 또 거기에 시험에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 우리 세상도 그것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먹고 또 명예 얻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사탄에 넘어가는데, 저는 모든 분야에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그래서 사탄이 강력하게 이게 역사를 하면 모든 문화계도 다 장악을 해요. 또 제약회사도 다 장악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뭘 만드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신론자가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무신론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계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예?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예수님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잘 판단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뭐 좀 지능이 떨어지거나 좀 뭐 이렇게 또 뭐 옷을 잘못 입었다거나 이런 거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사상이 뭔가, 이건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용서 계속 용서. 이게 성경을 제가 읽을 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피해도 볼 수 있고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저를 감출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래도 마음속으로나 또 말을 할 때라도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말하고, 나를 위해서 쓰겠다,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하고는 그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이분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 시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하고 단일화 정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야, 모이라, 하나로 가자, 하나로 모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그런 어떤 코로나 이 정책도 저는 그런 프레임에 이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봐야 이게 네. 해석이 되고 그렇지 이게 우리가 세상 논리로 보면 이게 뭐 이게 누구의 장난인가 또 이게 누구의 뭐 호임인가 뭐 이럴 수 있지만 사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도 또 뭐 일루미나트나 뭐 딥스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캐톨릭을 앞세워서 여기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속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우리가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여기 유튜버님들도 예, 예. 계시고 다 많이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거 먼저 고백이 선행된 이후에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 그거 없는 건 정말 모래에 위에 쌓은 성과 같이 아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 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관점, 그 성경적인 세계관 하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자. 예. 아주 필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떻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는 예. 되게 좀 정리를 네, 안 하자면 맞는 걸로 한 거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맞더라도 본인은 맞을 마음이 없다. 자, 대한민국 20대 청년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안 맞는 걸로. 저는 문재인이 맞고 국민들 맞으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20대 청년은 네. 문재인이 맞아도 안 맞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답. 예. 그 다음은 우리 가덕도 신공항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좀 여론조사를 해볼게요. 이게 가덕도가 어디 있는 건가요? 가덕도가 네. 부산에서 예. 각 그 건너편에 있는 섬 같은 다리가 게 연결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거가대교라고 거가대교. 네, 굉장히 큰 도로가 이제 부산에서 거기 이제 거제도랑 연결되는 도로가 뚫렸는데 거기가 뚫리는 섬이 가덕도입니다. 그럼 부산하고는 만약에 가덕도하고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6km, 5, 6km 굉장히 길어요. 네, 네. 거가대교가 10km 넘나? 10km 정도 되는 네, 10km 요? 그래서 다리를 타고 가면요 중간에 섬을 하나 지나고요 또 한참 가야지. 아니, 가보셨구나. 네, 저는 아버지 저는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부산 쪽 지리를 그러니까 그게 몰라서 뭐냐면 대부분이 한번 가덕도, 거예요. 구라- 부산이 구리 굉장히 큰 공원이래, 경제권이고요. 구라공원. 여기 마산이 있고 여기 구라공원. 건너에 거제도가 있는데 문재인 거제도에 맞아도 여러 안 가지 맞겠다. 공장이 있으면서 맞습니다. 엄청난 경제권인데 이 부산과 거제도가 많이 이제 공장이고 소비하는 곳 이런 어떤 관계인데 마산이랑 막 중간에 도시가 많아서 여기 오가는데 교통 체증과 막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많아서 이 바다를 통해서 뚫어가지고 엄청난 그 경제 효과가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토목공사 역사상 뭐 손꼽히는 공사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버지 모시고 한번 예. 가보세요. 도로 진짜 멋있습니다. 전문가. 여기서 예. 예. 그래서 나오셔야겠네. 맞아요. 예. 네. 자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니 이거 저기 국민의 진당이 이걸 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요거 근데 가덕도 요시는 예. 이거부터 하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예. 예, 그거를 일단 좀- 요거 찬성하는 분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그쪽에 부산 쪽에 연고가 있으셔가지고 부산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 저는 위헌이라고 반대하고. 위헌. 잘 몰라서. 여론조사 했을 때도 법이 거기는 되는 반대가 훨씬 더 그러면 많이 이거 나왔대요. 나는 이거 이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말고 예. 반대한다. 저도 반대하죠. 반대. 자, 우리 한 5분 정도가 반대하신다고 손을 들었고요. 예. 잘 모르겠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 예, 한
한 3-4분 정도는 한 3-4분 5분 정도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개관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최초에 부산시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짓자고 했을 때 나온 계획은 7조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28조. 예, 그런데 몇 달 후에 요 논의가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중간 조사를 해봤어요. 중간 조사를 하니까 10조 원이 든다고 나왔어요. 7조에서 10조로 된 네, 거네요. 7조에서 10조가 늘었어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요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국토부가 다급해져가지고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28조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28조 6천억. 자, 이게 왜 이게 10조 원이 나오고 28조 6천억 원이 나오냐? 자, 처음에 중간 조사를 했을 때는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해야 된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하는데 17m에서 19m를 매립을 해야 된다. 한 20m 정도 되는 그 바다를 매립해야 된다. 그래서 10조 원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밀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예? 국토부에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간사이 공항 있죠, 일본에. 그렇죠, 간사이 공항.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 지금까지 계속 13m가 침하가 돼가지고 요 보수 공사만 10조 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바다 밑에 일반 지반이 아니라 연약한 지반인 거예요. 일반 지반에다가 매립해서 요 공항을 만들면 나중에 이게 일본처럼 침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연약한 지반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돼요. 그게 30m, 수심이 17m, 그리고 파도가 몰아칠 거를 대비해서 해수면 높이 40m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87m를 쌓아야 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100m짜리를 저거 해서 평균 87m를 쌓아야 되고 최대 많이 쌓아야 되는 건 106m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다 매립 공정만 6년이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8조 6천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경제적인 효과는요? 자, 그 경제적 효과를 이거를 자, 제가 강원도 살아서 잘 아는데 강릉 위에 올라가면 양양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양국제공항이 있는데 자, 그걸 이제 2002년도에 3,5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1조 원 3,500억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자, 그때 예상으로는 연 비행기 그 활주로 이용률이 43,000회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어요. 43,000. 그리고 이용객은 연 300만 명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2019년 작년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다 치고 2019년에 활주로 이용률이 자, 몇 편이 그 1년 동안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했게요. 자, 예상으로는 43,000회라고 예상하고 연 43,000회로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2019년에 435편. 435편. 활주로 이용률이 예상치의 1%도 안 돼요. 이용객은 300만 명 예상했는데 54,000명 이용했어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속초공항도 그런 거 아닌가요? 속초도? 그게 거기는 합쳐진 국제공항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초공항이라면 양양국제공항이다. 그래, 거기 양양 속초. 같은 저거 자, 전라도에 무안국제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그 2007년도에 3천억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거기는 활주로 이용률이 처음 만들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4.7%밖에 안 돼요. 4.7%. 그래서 여기는 연간 적자가 2017년에 139억, 2018년도 137억, 2019년도 118억. 해마다 100억 이상 넘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가덕도 신공항 만들면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3,500억 원, 3,000억 원 들여서 1조 원도 안 되게 만들어도 이렇게 적자 나고 문제가 되는데 28조 6천억 원 들여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차라리 그 돈으로 김해공항을 다시 이제 확장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컨설팅할 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아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왜 갑자기 신공항 얘기가 나온지에 대해서 어제 저기 국본에 곽성문 의원님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의 핵심 국제공항이잖아요. 근데
그 싱가포르에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도시국가인데 돈은 많은 국가. 거기에서 이제 공항사를 만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자기네 인구로만 세계로 나가는 활주로 이 비행 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허브 공항을 선언을 하고 인도 그리고 중국 이제 있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을 갈 때 거기 들렸다 가면 만약에 다이렉트로 가면은 200만 원짜리인데 들렸다 가면 100만 원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래대로라면은 비행기 하나에 막 500명 탈 수 있는데 300명도 채우기가 어려운 그 비행기였는데 거기 200명을 반값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주면은 막 불만이 나지만 인도에서 한 번만 스탑을 해라. 하지만 너는 반값에 갈 수 있다 하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은 다이렉트로 가겠지만 좀 저렴하게 가고 싶은 사람은 한 번 들렸다 가는데 반값이라면 들렸다가 이게 허브 공항의 이제 역할이자 필요성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이제 워낙 쭉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 대한민국도 허브 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뭐 만약에 무안공항을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 들렸다. 그래서 미국에는 되게 유명한 게 이제 덴버 공항이라고 거기 뭐 이상한 뭐 일루미나티 벽화에 있는 공항인데 그게 전형적인 그 허브 공항이에요. 그래서 뉴욕이랑 뭐 LA는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텍사스 조그만 도시 이런 데 있는 공항은 잘 이용이 안 되니까 그런 데를 이렇게 들렸다 가면은 갈 수 있게끔 이 덴버에서 그런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공항이 한국에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브 공항을 어디다 짓느냐. 한국이 그러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된 게 한국이 미국이냐, 한국이 일본이냐, 인구가 4천, 5천도 안 되는데 무슨 허브 공항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안 돼요. 어떤 정부에서 이 밀어붙인 거예요. 이거 허브 공항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공항은 그 좀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양공항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랑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 설악산 오는 중국 관광객 때문에 100%를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드 맞으면서 1%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항 이용률이 쭉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양양 국제공항. 아 양양이 지금 2019년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16년도인가 제가 왜 제가 그걸 하냐면 그 사기꾼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러니까 양양공항이 이제 100% 되면 그 무슨 뭐 이렇게 승마 관련된 산업이 증가하니까 그 허브를 우리 수련원에다 하겠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좋다 했는데 돈이 안 들어요. 자꾸 뭐 요구만 해. 그래서 그냥 잘라버려요. 제가 그때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원치 않는 관광객들 유입되면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게 한 번 지으려고 하면은 10년 넘게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짓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용률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먼 미래를 보면 공항을 좀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경제성 타당 조사라는 것 자체가 조금 뜬구름 잡는 거여서 그냥 복불복 아니면 그냥 그 로또 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허브 공항을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짓는데 아니 도대체 서울과 부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얼마나 멀다고 그 허브 공항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이제 하게 돼요. 저도 저희 조그만 수련원에다가 캠핑장 하나 한 100개 사이트 만드는 캠핑장 하나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타를.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돈은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어떤 무슨 말도 안 되는 책을 한 장 받아요. 그래서 아 여기 지역 주변에 뭐 캠핑장은 몇 개가 있고 뭐 관광객은 몇 명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결론이 타당성 있다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주고 타당성 없다 하면은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얼마 주냐에 따라서 있다 없다를 결정해줘요. 우리 같은 사업은. 그러니까 5천만 원 주면 컨설팅 회사. 네, 컨설팅 있다로 나오고 1,000만 원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진짜 열받죠. 사업하는 사람이 막 다 돈 뜯어가니까.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옥과 같은 경험이거든요. 막 사업은 다 준비해놨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 망해버리니까 이 투자했던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일반 사회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진짜 막 너무 힘든 건데 이걸 제외를 시킨 거예요.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돌리면서 열받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정리 너무 잘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도 많은데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주고 급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럼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보궐선거가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성추행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이거를 뭔가 바꾸려면 뭔가 당근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당근이 지금은 가덕도다라 하니까
예비 타당성도 안에 이런 문제들 지금 몇 조를 써가지고 문제 있다는 걸 다 학문적으로 증명해내고 다 문서로도 증명돼 있는 걸 다 뒤로 한 채 일단 가겠다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 그러면 이제 통과했어요 이미. 네,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열받는 게 그 민주당 당 대표 누구죠? 얘는 총리였던 김태년. 아니 그 이낙연. 이낙연 씨가 막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건 행정부에서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그동안 뭐 일반 회사 하는 사람들 이거 예비 타당성 안 됐습니까 하고 막 피눈물 뿌리는 사람들 막 내치는 공무원들이 요거는 국회에서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이패스 이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이거 선거위에서 이렇게 수십조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공항을 짓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어제 그 곽성문 의원님께서 이런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뭐 충분히 다 이해는 하셨지만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도메스틱이 있어서 이제 맞아, 그 맞아. 덴버처럼 이제 허브 공항이 있어야지 이제 각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 전에 덴버 들려서 한번 갈아타고 싸게. 서쪽에서 동쪽 가기 전에 갈아타고 이렇게 또 캐나다도 이제 같은 나라로 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캐나다 넘어갈 때 덴버 들려서 가고 아니면은 시카고 들려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공항이 이제 땅덩어리 하도 넓으니까 미국은 공항이 많을 수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엎어지면 크다요. 엎어지면 더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인천공항만 해도 그 중국 베이징이나 도쿄 나리타나 경쟁에서 허브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습니다. 인천공항을 졌는데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김포에서 인천공항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허브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가지고 한 건데 가덕도는 아니라는 거죠. 가덕도는 가덕도 아니에요. 가덕도는 나 어딘지도 몰랐는데 가덕도는 아니라는 거. 누가 거기 가덕도 가가지고 호불호서 타고 넘어간다고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 때문에 표 때문에 28조를 쓰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28조. 아니 너 그제 아니 뭔 놈의 28조를 문재인이 들여서 그거 공항 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1조. 많이 줄였네요 진짜. 열받게. 많이 줄였네. 저 우리나라 지금 공항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국제공항 김포 있죠. 네네. 인천 있죠. 양양 있죠. 양양. 그다음에 어디 무안, 김해. 청주에도 있잖아요. 청주 국제공항. 공항. 우리나라 5개나 있어요. 5개나 공항이. 우리 좁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나라에서 그냥 뜨면 바로 가라앉잖아요. 제주 있잖아요. 제주 가는데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죠. 네네네 그 정도 걸립니다. 그건 떴다가 좀 있으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어디 신문도 가겠다는 나면 거예요. 봅니다. 어디. 신문도. 그 기내식도 못 먹어요. 나올 시간이 없어요. 나올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기내식도 못 나와요.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기내식이 중요한데. 기내식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거. 기내식 나오다 보면 이제 하강해요 갑자기. 아니 뜨려고 준비하는데 2-30분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랜딩하려고 준비하는데도 얼마? 그러니까요. 10분, 20분 걸리고. 네, 내려와서도 지금. 비행하는 시간 3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ton덩어리 있는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공항을 몇 개씩이나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열받는 거는 국민의 진당이 이거를 특별 협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해줬다는 거예요. 국민의 진당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선거 이슈로 이렇게 국회에서 뭔가 이슈가 올라오면 반대했다 그러면 역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게 뭐 경제적 타당성과 뭐 이거 사회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의 위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 선거를 떨 때 여러분 국민의힘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혜택 보는 게 싫었나 봅니다. 뭐 이런 유치한 프레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먹혀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거 문제 만들지 말자. 문제 있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괜히 역공당하느니 그냥 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어왔던 이 자유우파의 어떤 가치 있잖아요. 국민한테 욕을 먹고 심지어 내가 탄핵되더라도 나 가치는 지키겠다. 그래서 뭐 공무원 연금 개혁해가지고 공무원들 다 적으로 돌리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런 정책의 기류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유불리만 따지는. 그러면 다 아까 국민한테 10만 원 나눠줍시다 하면 옆에서
우린 15만 원입니다. 여보세요? 아니 100만 원입니다. 우린 그냥 굳고 다 비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정책의 방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 짓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적자 메우는 게 큰 그러니까. 문제예요. 아, 그럼요. 이거 네, 후손들이 다 인천 해야 아시안 게임 하면서 전기장 다 졌잖아요. 네. 지금 다 놀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 유지보수 공사하는 그 비용만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올림픽공원 엄청나요. 얼마나 놀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빚덩어리예요. 맞습니다. 짓는 거야 그렇다 쳐. 나중에 수익률이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유지보수 공사하면서 다 메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하겠나요? 그때 가서 공항을 폐지시키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이거는 부산 시민들은 좋아하고 원하겠지만 사실 나라의 국고나 나라의 그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현. 제가 저는 사실 기메 가덕도 공항이 신공항 있는데 이슈 사항을 네.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좀 죄송하네요. 이게 나라 이슈를 제가 캐치를 못해서 아니에요. 예.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게 뭐 예산이 7조에서 10조에서 갑자기 뭐 처음에 4배나 이렇게 아마 진짜 올라가고 진다고 하면 더 하는데 늘 수도 있어요. 더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설마 근데 부산에 또 동부장도 짓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거한다고? 근데 이게 정말 세금을 너무 자기들 돈이 아니라고 막 쓰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부루마블을 하라 그래. 부루마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네, 거기서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짓고 마음껏 아니 부시고. 그러니까 요 28조 원으로 서민들 집 지어주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 4대강 산업이 20조 아니었나요? 20조였어요. 22조 같은. 예,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무슨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렇죠. 야단.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장난하듯이. 위헌 예. 소송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제기될 것 같아요. 아유, 헌재 판사들이 어떤 현재 이유는 그거 지금 이제 가덕도. 가덕도요? 국회를 갖다가 타당성을 갖다가 면제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날치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거에 대해서 위헌 소송 제기하겠대요? 위헌 소송 일부 지금 현재 얘기가 누가 지금 요거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 주도가 아니라 예. 그 사법부에서도 이건 위헌 소지가 아 있다.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네. 검찰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제서 이제 야당에 있는 제도권 애들이 슬슬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요? 아마 근데 일단은 그렇게 제기는 될 것 부산 같아요. 쪽에 있는 사람 제기는 되는데 지금 눈이 헌법재판소가 짐덩어리다. 어디입니까? 다 좌파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네. 또 자기 제가 볼 때는 현안이니까 힘든데 힘들죠. 반대할 수가 없는 국민의 거야. 지무도 근데 남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행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플러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바닷길을 차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면은요 막 이런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강릉에 같은 데 가서 막 그 아름다운 자연이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요 온통 보이는 건 횟집뿐이에요. 횟집뿐이에요. 물론 회를 먹으러 갈 땐 너무 좋아요. 바다를 보면서 회를 먹으니까. 근데 한번 외국을 나가보세요. 바닷길이 어떤 원칙과 어떤 행정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레스토랑을 하나 줄 때도 어떤 레스토랑을 어떤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질 거냐 이런 거를 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이런 걸 다 받아서 이 국가 되게 우리 100년 뒤 후손들이 볼 때도 이 식당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름답다. 그리고 경제성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그래야지 딱 개발이 되고 났는데 보면은 아름다워지는 건데 보세요. 그냥 다 횟집들이 5층까지 아니 1층부터 5층이 다 횟집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는 회 먹는 사람만 좋아요. 지나가거나 거기서 쉬러 온 사람은 그냥 그냥 골목길 시장 바닥에 있는 거나 느낌이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쉼을 얻는 공간이 없다 보니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날카로워지고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행정이라는 거를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돈이 된다 안 된다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스트레스를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고통이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깔때기 같은 어떤 걸음망 같은 건데 이런 걸 다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권력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뒷돈도 받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야 요번 정권과 친하면 사업 막 추진해서 정말 아름다운 막 무슨 어디 해안가 돌멩이 다 부시고 건물 들어오고 이런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거. 말할 방법이 없어. 이걸 이런 게 정착이 되면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실감하는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 똑같은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예. 가덕도가 아닌데 요번에 부동산 정책으로 해가지고 광명시흥에 7만 원을 짓겠다고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변창흠이가 이게 뭐냐면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개발을 했던 9만 원을 갖다가 그대로 카페 해가지고 아. 2만 원만 줄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토지 환수라든지 모든 개발을 하게 되면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네네.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발표하고 있냐면 2026년도에는 분양을 해가지고 입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아, 말씀을 예, 드리는데 예, 예.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미국을 보면은 그 라스베가스 그 사막에 지어진 도시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테마식 호텔을 다 졌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 사막에 호텔이 지면 누가 오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창기 때. 확실한 영화에서 예, 그걸 다뤘죠. 그렇죠. 예, 근데 확실하게 거기서 테마식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요 사막에다가 네. 다른 도시에는 없는 네. 그런 호텔들을 져서 네.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다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스라엘도 벤그리온 초대 수상이 네네. 그 네겝 있잖아요. 네겝 사막으로 가가지고 우리 희망은 이제 네겝에 있다, 사막에 있다 해가지고 사막에 가서 이미 텔아비브나 아니면 하이파 뭐 이런 데가 대도시가 아니라 이제 사막에다가 네. 우리 미래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사막에다 이제 집을 짓고 사막에다가 농장을 짓고서 사막을 살리는 운동을 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거의 그 네겝 쪽으로 보내서 도시 개발을 해요.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강남에다 집줄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다른데 맞아. 있는 곳에 넓은 데다가 새로운 맞아요. 신개념을 가지고 이 도시를 확장시키겠다 해서 거기를 개발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다가 집만 지어준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지금은 그 광명이 예.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재개발을 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2004년도 5년도 전부 다 입주를 하게 돼요. 네네. 여기다 대고 밑에 시흥 광명에다가 7만 원을 짓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린애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 전문가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금 계속 문재인이가 야 부동산 정책 경청은 네가 좀 뭐 하나 내놔봐 얘기 거니까 2011년도 그거 헐려오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보류 중인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2만 원만 낮춰서. 주거든요. 예. 이거는 앞으로 10년이나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산주의처럼 그냥 토지 환수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예.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무리 용역을 붙여도 그건 힘들어요. 그리고 공항도 제가 알기로는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구를 보유해야지만 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다 무시하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의원수석이 지금 나오고 부산 거기 그 경상도 그 부산 인구 그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네. 이거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아,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인구 관련해서는 가덕도가 김해보다는 더 유리하기는 해요. 그래요. 네, 더 유리하긴 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허브 역할로서 공항을 가능하냐. 그리고 김해공항은 업그레이드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공항 자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데 그게 돈이 더 안 들죠. 돈이 덜 들죠. 근데 이 네. 가덕도는 아예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런 바다 위에다가 거의 연약한 지방 위에다가 공항을 짓는다고 이 돈을 쏟아붓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효과가 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가 뭔데? 이렇게 만약에 무슨 정말 어떤 간척지를 매립했다 그러면 뭐 네덜란드처럼 그 간척지에서 경제 활동이 되면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한 어떤 큰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공항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 기능과다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허브 공항까지 기능을 해가지고 이 대형 공항을 지어서 도대체 뭐에 쓰려는 거냐 이 대답도 없고 그거를 증명해내는 게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이걸 면제해버리고 네. 그냥 국회 법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진짜. 위원회 소지가 네, 가고 네.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예. 진행하려고.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냐면요. 자 양양국제공항 지을 때 김영삼 씨가 공약 내세운 거예요. 네네. 대통령 나오면서 네. 무안국제공항 김대중이 대통령 나오면서 근데 대통령 나오면서 선거 공약을 이슈, 해도 3천억 원, 3,500억 원 그거 그 힘들게 공약으로 겨우 내놓은 거라고요. 그거 돈이 그래도 아까워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부산에 무슨 국회의원이 아니지 부산시장 한 명 뽑는데 28조 6천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이게 정확한 얘기인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 정신 세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오거돈이 만약에 이 성추행으로
퇴임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질병이나 이런 거로 퇴임했으면 이런 것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 얘네가 그렇지. 예,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전번에 퇴임한 사람이 너무 이 선거에선 불리한 이슈로 퇴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치게 하려면은 이 정도의 떡밥은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이니까 이 국고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게 정확한 선거 때문에 한다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변창흠이가 21조로 이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하고 문재인이가 바로 질책을 했어요. 너 왜 협조를 안 하냐? 왜냐면 얘네들 10몇 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뽑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겨우겨우 21조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줄이고 21조 그래도 21조로 얘기하니까 왜 너 협조를 안 하느냐? 이거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때 기준으로 보면 직권남용으로 그 사람 7년 이상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 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아이고.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예산을 늘려라 줄여라 하는 거는 진짜 월권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여담인데 1년에 비행기 몇 번 타시나요? 한 번도 안 탔어요. 비행기 몇 번 타시나요? 한번 할까? 전 제주도 행사가 많아서 몇 번 가고 제주도 몇 번 가는 것도. 우리 그러고 보니까 아픈데 왜 우리 찍으세요? 모이신 이제 비행기를 몇 번 되게 타는지 재밌게 듣다 갑자기 뭔가 공격당하는 느낌이라. 궁금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이게 온 국내 국가 거한 번도 안 탔어요. 이게요 국민들 대다수가 1년에 비행기를 두세 번 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거 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네, 진짜 이게 한심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한심한 얘기예요. 한심한 얘기. 놀이동산에서 비행기 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이 세금을 이 28조라는 세금을 모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자기가 정말 피땀 흘린 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싹 모아놨는데 이거를 자기네들 그 성추행한 시장 그거 대치게 한다고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이거는 진짜 천벌받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거는. 협조고 있는 교구의 진당이 네네. 더 얄미운 게 그러니까요. 뭐냐면 아까 네. 얘기했지만 부산시장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그거를 예비 타당성을 전문가 입장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래서 반대하니 네네네. 이거는 부산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재토론하자 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네. 역풍 불까봐 네, 무조건 네. 났다. 그리고 지금 근데- 국민의힘당의 핵심 멤버들 뭐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미 LCT라고 부산의 LCT라는 큰 리조트를 하면서 이런 짓을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이런 걸 하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뒷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김무성이는 네. 우파가 아닙니다. 그래 진짜 그거는 좌파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돈파예요. 뭔가 이상한 파예요. 거기야 말따나 사이비파, 네 사이비파. 진짜. 예. 아유 갓없어. 예. 안 찍는 걸로 하죠. 예. 예. 네. 그 내일 아 여기서 결정 내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당성 뭐 투표 안 했어요.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투표 안 했어요. 걸로 했고요. 내일 3.1절 광화문 가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네. 요거 지금 안 됩니다 하고 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예.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여기 지금 현재 질문도 들어왔고 내일 3.1절 나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역풍부입니다. 저는 내일 광화문에 어디 집회 참석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 그냥 1인 시위. 네. 1인 시위. 1인 시위로 저는 그냥 거기 거지. 놀러 갈 거예요. 아니요, 문재인이 3.1절 안 하는 건요 토착외구예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맞다. 그러니까요. 그러네. 토착외구네 진짜로. 토착외구야 문재인이요. 3.1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작 기념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토착외구. 저 3.1절 기념하러 태극기 들고 저는 1인 시위하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그런 결정이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굳이 이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실효성 뭐 이런 거 따질 수 있다고 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걔네들 입장이니까 우리가 뭐 그걸 내 마음같이 하라고 못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걔네들 말 속에는 단지 방역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표명이든 내가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아니면 뭐 지지를 하던 그런 의사표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물론 뭐 국민의힘과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 우파 운동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뭐 오라가라 할 뭐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이랑 우리랑은 완전 결이 다르니까. 네. 우리 우파에서 제외된. 네, 제외된 거예요. 부모당의 네. 기쁨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걔네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인류가 만들어낸 개인의 자유, 이 정말로 이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인류가 발명한 최대의 업적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발언권,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놀라운 발명품. 이걸 통해서 국가가 또 개인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든 이 시스템 자체를 자기네들이 뭐라고, 자기네들 무슨 철학적인 고민도 안 하고 아무런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나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불리한가? 하면서 그거를 막아버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게 근데 그걸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겠다라고 한다는 게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개인의 자유가 뭔지는 아는 건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그 국본 사회 보는데 경찰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8차선 저기 너머에 있는 분이 태극기를 흔드는데 우리 집회에 맞춰서 태극기를 흔들면 이 집회 인원으로 합산이 된대요. 그래서 광고를 해달래요. 여기 맞춰서 흔들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거기 계신 분들 지금 1인 시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제가 애국 시민 여러분 했는데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 코로나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박자로 여기를 얘기를 하던 이 박자와 상관없이 마음껏 태극기 흔드세요. 그러면 코로나가 피해갑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 못했는데 지금 저기 강남역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서 무슨 뭐 매장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화장품 매장 같으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거기서 코로나 안 걸려요. 하지만 8차선이 떨어져 있지만 저기서 태극기 흔드는 순간 코로나 걸린다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태극기 제가 부른다고 반응도 하지 마시고 태극기 흔들지 마세요. 그러면 코로나 안 걸리니까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진짜 어제는 내가 황당해서 내가 이게 자괴감이 든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게 그랬거든요. 근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3.1절 집회 다 나가셔도 돼요. 다 하세요. 다만 어디서 집회를 하던 거기 박자만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코로나가 피해갑니다. 근데 거기 박자를 맞추는 순간 거기에 코로나 이 인원에 합산이 되면서 방역법을 어기면서 코로나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소중하니까 절대로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호응하지 마시라. 제가 우스개로 이게 얼마 슬픈. 그래서 어제 사무엘 목사님이랑 광고하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 박자에 맞추지 마시라. 좋다고. 그럼 그냥 여러분 개인식, 그냥 여러분 박자, 여러분 개인의 박자에 맞춰서 태극기 흔들고 외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10월 3일이나 8일만 이럴 때 보면은 태극기 든 사람, 4.15 부정선거 깃발 든 사람만 단속을 하죠. 네네네. 아무것도 안 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해요. 네, 안 해요. 너무 웃긴 거니까 인공기를 들고 가시든지 네네네. 그냥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네. 아니면 그 김정은 얼굴에 이렇게 X 표시하고 들고 가면 어떻게 다 봅시다. 네, 김정은 얼굴 X 표시한 다음에 나 못 지나갑니까? 그거 찍어야 돼. 그걸 못 지나가게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공기를 들고. 어떻게 그러면 자, 그러면 답이 됐어요. 네네. 네. 이제 시간이 네, 너무 돼서. 다음 네. 주에도 할 일 없으니까 네네.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문제의 네. 얘기는 끝도 없어요. 어떻게 네. 그러면은 용식 형제님이 마무리.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네. 예.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제네바 광장에서 자유시민 포럼 또 좋은 주제를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지 혹시 생각나는 거, 좋은 주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문재인 얘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문재인 얘기요. 그다음에 중수청. 중수청. 중수처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네, 중수청. 네. 중수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예. 그런데 예, 그렇다고 좌시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럼 다음 주에 중수처 한번 더. 저는 이제 윤미향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잊혀져 있네요. 윤미향이 잊혀져 있었네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나만 오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계속 거기 이게 이 북쪽에는 김일성 동상이고 밑에는 위안부 동상이거든요. 김일성 동상 위안부. 이게 지금 요거 저기 거기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요거 표시가 돼 있는 게 지금 위안부 위안부 상들이 있는 140개. 위치를 집어놓으신 거죠. 위치요. 그리고 위에는 김일성 동상이 있는 위치를 집어놓은 거고. 야, 위안부 동상이 아마 역대 우상 숭배했던 국가 중에서 최대가 아닐까요 이게?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갈 정도로. 다음에 사진도 다 재밌어요. 저기 윤미향 씨 어떤 내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미향이 그죠? 위안부 8.15에서 예. 국민 돈을 그러니까 빨대 꼴고 아무튼 위안부 빨아먹은 거예요. 그 이 동상도 엄청 비싸게 돈 받고 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학교나 뭐 학교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여학생들을 위안부상을 가르쳐서 성매매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네. 아니면 술집에 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네. 미아리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 네? 어디로 보내겠다는 뭐, 거예요? 뭐요? 여학교에 위안부를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요. 위안부 도대체, 동상을 네. 놓고 가르친다는 거. 네,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여학생들 위안부를 왜 가르쳐요? 네. 뭐 술집에 뭐 취직시켜주겠다는 거야? 외국에 뭐 몸팔러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웃겨요. 그 뒤에도 저기 뭐 이용수나 뭐 문재인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박근혜 퇴진에 저 할머니 독립운동내가 했다고 하긴 막 근데 이 그러는데 위안부에 대해서는 윤미향 씨 위안부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다운 영상을 나갈게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예, 한번 제가 또 나갈게요. 이렇게 하시죠. 예. 제가 이거 위안부 관련돼서 꼭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이거를 정치인들이 이거 이슈로 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만약에 위안부의 진실 여부도 좀 문제지만 어찌됐건 우리 국권을 뺏기고 우리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정치인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직업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저걸로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일제한테 국가를 뺏겼던 이유 자체가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지네들이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고 나오는 게 전 이게 열받는 거예요. 맞아요. 지네들이 잘못해가지고 국권 뺏긴 건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해서 하니까 바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뺏긴 거야. 난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갈수록 재밌어지네요. 그리고 오늘도 가덕도 신공항 안 짓는 걸로 결정 네, 나왔어요. 여기서 결정 내렸으니까 요거 안 지키는 사람 다 가두십시오. 경찰청장 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장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결정 난 거. 타당성 조사를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한 거예요. 안 한 거를 여기서 한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오늘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